알파풀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해요. 자, 이 시간에는 어제 본 커말 1급 기출풀이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함께 풀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아요. 출발! 자, 1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딱 보니까 배열 상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워크시트에서 A1에서 D2 영역을 블록 지정했대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배열 상수에서 각각의 상수 사이의 쉼표는 바로 열을 구분하는 거죠. A1, B1, C1, D1 이렇게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은 행을 구분합니다. 다음 줄 요 뜻이죠. 그리고 다음 줄에 A2, A2번지 행에 6, B2에 7, C2에 8, D2에 9 이렇게 입력되겠죠. 정답은 뭐? 7. 몇 번? 3번. 2번. 다음 중 시나리오. 여러분 시나리오 아시죠? 예측 분석 도구.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결과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랬는데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이거 틀렸습니다. 반대예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셀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반드시 결과셀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올해도 나왔고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 시나리오 비교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요약하는 보고서 만들 수 없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생성하기 전에 변경셀과 결과셀의 이름을 지정하면 요약 보고서에도 그대로 이름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지 않아요. 변경된 값을 요약 보고서에 표시하려면 새로운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 예문도 많이 나왔던 구문입니다. 알아둬야 돼요. 자, 3번. 다음 중 아래 조건을 처리하는 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여러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항상 머릿속에 사용자 지정하면 양수, 그 다음 세미콜론 음수 서식, 그 다음에 0에 대한 서식,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건을 썼어요. 그럼 조건을 쓸 때는 항상 조건의 색상이나 조건식은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색상과 조건식 누가 먼저 앞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괄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셀의 값이 1000 이상이면 파랑. 그러면 조건 크거나 같다 1000 파랑. 요거 일단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합격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 두 개는 대괄호, 여기는 꺽쇠. 아이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선 탈락시켜 버립시다. 자, 파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00 미만 500 이상 즉 500 이상이면 빨강이죠.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맞네요. 자, 근데 색을 지정하지 않고 이 미만이면 색을 지정하지 않고 색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각 조건에 대해 천 단위 구분기호 즉 쉼표와 소수 이하 무슨 일이 있어도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러니까 1, 2, 3, 4.56인 경우 1, 2, 3, 4.6 반올림에서 한 자리. 그 다음에 432는 소수점이 없는데도 0 무조건 의미 없어도 0을 표시해 줘야 된다. 그러면 0입니까? 샵입니까? 0. 따라서 뒤에 소수점 0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답 몇 번? 1번. 이 아류 문제들 어마무시하게 나왔었습니다. 꼭 여러분 관연도 문제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4번. 다음 중 엑셀의 틀 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틀 고정인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 특정한 행 또는 열 이 내용을 고정해 놓고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틀 고정은 특정 행 또는 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주로 표의 제목행이라든가 제목열을 고정해 놓고 작업할 때 유용하다. 그럼요. 선택된 셀에 만약에 여러분이 B3 여기에서 틀 고정을 하면 바로 A열이 고정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E행이 고정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왼쪽 열과 바로 위의 행이 고정된다. 딩동댕. 틀 고정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서 틀 고정 구분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동시키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틀 고정 방법으로 첫 행 고정을 실행하면 선택된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첫 행이 고정된다. 맞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5번 다음 중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문제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얘입니다. 뭐 어떤 거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그 문서를 함께 어때요? 공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특정 셀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하려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 문서를 공유한 후 하이퍼링크, 시나리오, 매크로 등의 기능은 변경할 수 없지만 조건부 서식, 차트 그림 등의 기능은 변경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틀린 말, 이게 답인데요. 공유 통합문서, 즉 통합문서를 공유하면 작업에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약사항으로 손꼽히는 게 셀 병합이라든가 조건부 서식 작업, 그리고 엑셀의 그 차트 삽입, 또 그림, 이미지 삽입, 피벗 테이블 작업,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추가하거나 변경 작업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얘 변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변경 안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알아둬야 되고요. 공유 통합 문서 네트워크 위치에 복사해도 다른 통합 문서나 문서 연결 그대로 유지된다 알아두고, 공유 통합 문서를 열면 창의 제목 표시줄 엑셀 파일명 옆에 공유라는 글자로 딱 표시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열 상수에는 숫자, 텍스트 외에도 true, false 등의 논리값 또는 샵 NA와 같은 에러 값도 포함될 수 있다. 알아둬야 되고요.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해당 범위에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F9를 누르면 됩니다. Alt 안 붙어요. 그냥 F9. 따라서 답은 3번. 이 문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나왔던 문제 또 나오죠. 우리 시험은 상시로 이루어지는데 상시 시험은 매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문제 은행에서 문제를 계속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문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매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식에서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합니다. 아시죠? 참고로 3차원 참조는 현재 문서뿐만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의 셀 번지도 수식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7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C2에서 C4 영역을 선택해서 작업한 결과가 다른 것. 자, 여러분 얘네 범위 지정하고 딜리트 띡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워져요. 그 다음 백스페이스를 띡 누르면요, 이때는 얘네들은 다 안 지워져요. 그러면요 요거 하나만 지워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 눌러서 내용 지우기 이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내용만 지워져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홈 메뉴에서 편집 탭에 지우기 그룹에서 내용 지우기 해도 내용만 지워져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 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 8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각 수식을 실행했을 때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건 굉장히 소모적인 문제죠. 자, 여러분, end of month 뭡니까? 그 달의 끝날짜. 어떤 달? A1 셀 8월 달이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3을 쓰니까 8월 달부터 빽빽빽 뒤로 3달 뒤로 물러나. 그럼 8월 전에 7월, 6월, 5월이 되겠네요. 5월의 마지막 날 2021년 5월 31일. 어휴, 맞네요. 그 다음에 days A1, A3 이렇게 나왔는데 이 days 함수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며칠이 경과했는지 일수를 알려주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A1이 start date가 아니에요. end date예요. end date. 그리고 A3 여기가 start date예요. 즉 start date에서 end date까지 며칠이 흘렀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거꾸로 쓰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1이 뭐예요? 8월 13일. 이게 end date예요. 이날부터 A3 9월 11일까지 얘가 이렇게 써버리면 마이너스 29가 나와요. 29일이 흘렀다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9일이 흘렀다. 그러니까 29가 나오게 하려면 거꾸로 써야 돼요. A3, A1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net work days는 뭐냐면은 현재 일을 한 날짜. A1에서 A2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날짜가 며칠이 흘렀느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그냥 며칠이 흐른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작업한 날짜만 따지는 겁니다. 즉 주말을 뺀 날짜예요. 그러니까 8월 13일에서 21일까지 실제로 보면 어때요? 한 8일 정도 지난 것 같죠?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중간에 있는 걸 다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workday는요, 현재 날짜에서 경과 일수를 계산한 날짜를 보여주는데 이때도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근무한 평일 날짜만 더해줘요. 즉 A1 8월 13일에 무조건 열흘 더한다 그래서 8월 23일이 되는 게 아니라 열흘인데 중요한 건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끼어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날짜는 그냥 뭐예요? 개수에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빼버리고 실제로 일을 한 평일의 날짜 10일을 더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7일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2번이고요. 자, 9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나올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실선이냐 파선이냐. 실파.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이용해 인쇄를 위한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수정한다. 그렇죠. 행 높이와 열 너비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변경되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수동 시옷이니까 실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 됐죠 여러분? 수동, 실선, 자동, 파선. 됐죠? 3번.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율 옵션 등에 따라 자동 페이지 나누기 삽입됩니다. 오케이. 10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은 바로 C의 3번지에 부사장이 있군요. 자, 1번 choose 선택하세요. 뭐를요? 요 값에 따라 이 값이 1이면 C2, 2면은 C3, 3이면 C4. 그죠? 그럼 우리가 부사장 출력하려면 C3 이 결과가 2여야 된다는 얘긴데, 자, set 함수는 뭐냐면요, 너가 궁금한 해당 번지에 대한 셀의 정보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row를 쓰면 현재 이 번지의 행의 수를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컬럼을 쓰면 현재 셀에 열이 몇 번 열인지 그걸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row를 썼으니까 B3은 뭐예요? 3번행 3이에요. 3. 그럼 3이면 뭐예요? C4를 선택하네요. C4는 뭡니까? 4원이에요. 그럼 1번이 답이네요. 근데 많은 분들의 심리가 어때요? 1번? 2번, 3번, 4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 낭비죠 뭐. 자, 2번 한번 볼까요? 타입 함수 뭐죠? 바로
현재 얘가 B4예요. 그럼 B4 셀의 데이터 형식이 뭡니까? 문자예요, 숫자예요? 여러분 보기에 문자죠. 그래서 얘는 이 데이터가 현재 가리키는 데이터가 문자면 2라는 숫자를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셀의 번지가 숫자 값을 가리키고 있으면 1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예요. 2 문자니까 2이기 때문에 두 번째 데이터 뭡니까? C3 부사장을 출력하네요. 그러니까 1번이 맞긴 하네. 예. 그 다음에 3번에 옵셋 함수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려야겠죠. 옵셋 같은 경우는 가변적인 이제 데이터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A1에서 A6 이 범위에서요. 2행 2열 내려오래요. 그러면 2행 하나 둘 여기 2행 그 다음에 여기서 2열 하나 둘 2열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마 1,1 밑으로 여기서부터가 1이에요. 1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1 열도요. 여기까지 1열 1행 1열 값 바로 요거 부사장을 출력해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A2에서 D6 A2에서 D6 자 일단 화면 깨끗하게 만들고요. A2에서 D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범위에서 매치 자 여러분 인덱스 함수는 전체 범위에서 행 그죠?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데이터 즉 A2 D6에서 3열에 해당하는 3열은 여기에요. 3열에 해당하는 그럼 몇 층? 바로 매치가 알려줘요. A3 값 자 A3를 찾아라. A3가 뭐예요? 2예요. 이 값을 A2에서 A6까지 쭉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럼 2라는 데이터는 여기 바로 U줄에 있네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 정확히 일치하는 값 찾았어요. 그러면 2층의 3열 뭐예요? 부사장. 그래서 답이 부사장. 1번이 답이에요. 이해되죠? 예. 자 11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크면서 성별이 여러분 크면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 평균보다 크고 성별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AND예요.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 고급 필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평균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함수 수식을 써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고급 필터 문제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평균보다 크다 그러면 함수식을 써야 되는데 이때 함수식을 쓸 때는 필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바로 이 위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함수식 썼는데 점수를 썼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필드 이름하고 똑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요 평균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필드 이름과 다른 이름을 써야 됩니다. 됐죠? 그럼 성별이 이거는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달리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점수가 현재 88점 D2가 전체 평균은 뭐예요? D2에서 어디까지? D10까지. 이 범위는 모든 평균이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D2에서 D10은 에버리지 쓰고 바로 절대 참조로 바꿔야 돼요. 다 그렇게 했네요. 그죠? 따라서 D2가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D2에서 D1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AND면 나란히 써야 돼요. 나란히 성별이 이렇게 쓰면 얘가 이 필드 이름만 다르다면 1번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똑같이 썼기 때문에 얘는 답 아니에요. 예선 탈락. 그럼 3번은요? 3번은 여기는 맞는데 이게 AND잖아요. AND는 조건식 어떻게 써라? 나란히 써야죠. OR은 한 박자 아래 이게 OR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OR이에요. 평균 이상이거나 성별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선 탈락. 그러면 2번과 4번인데 여러분 그러면 AND를 써야 되는데 여기 OR 함수를 대놓고 썼네요. 따라서 얘도 예선 탈락. 그럼 뭡니까? 2번밖에 답되는 거 없어요. AND 함수를 이용해 두 조건을 썼군요. 여기까지가 하나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답.
12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조건부 서식 아시죠? 조건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식이 적용된다. 조건을 셀값 또는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 하늘이 무너져도 수식 앞에는 등호 표시는 써야 됩니다. 아이고 맞아요. 워크시트의 특정 셀을 이용해 조건을 지정할 경우 마우스로 해당 셀을 클릭하면 상대 첨조가 아니라 처음에는 절대 번지로 표시가 되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수식의 결과는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논리값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야 조건이 성립되니까요. 13번 아래는 워크시트 A1 셀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고 작업을 수행한 과정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의 코드창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구글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쳐서 끝까지 칠 필요 없어요. 한 여기까지만 치고 엔터 꽝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화려해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만 봐선 몰라요. 그러면요 바로 여기 VB 편집창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뭐냐? 옵셋이에요. 옵셋이요. 예.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2. 자 옵셋 0,1 나왔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현재 A1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A1을 선택했는데 여기에서 0,1이니까 뭡니까?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옆으로 한 칸 가. 그래서 거기다가 포뮬러 RONC1 성적 현황이라고 좀 찍어줘. 됐죠? 그러니까 이 옵셋 함수는 뭐죠 여러분? 가변적인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아래로 내려왔어요. 한 칸 마이너스 1은 뭐냐면 왼쪽으로 열 이동은 마이너스 1,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1 가서 A1 select A1 기점에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로 가서 학번을 입력을 해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럼 이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매크로가 기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참조 매크로입니다. 예, 됐죠? 자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2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성적 현황 학번 그 다음에 학과는 상대 참조로 기록되어 있다. 맞습니다. 3번 A3 번지 셀을 클릭하고 매크로 실행한 후 셀 포인터 위치는 A5 번지 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맨 밑에 이름을 인쇄하고 커서는 A3 번지 셀렉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셋이 없고 얘는 무조건 A3점 select A3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셀 포인터 위치는 그냥 A3 셀을 클릭했든 간에 아무튼 셀 포인터의 마지막 위치는 A3번지 셀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B3번지 셀을 클릭한 후에 매크로를 실행한 후 C3번지 셀, 즉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성적 현황. 맞죠? 맞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14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I2에서 I5 영역에 B2에서 E14 영역 B2에서 E14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배열 수식을 사용해 각각의 지점별로 총 대출 금액을 구했다. 다음 중 I2에서 I5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후 수식을 입력할 경우 함수식으로 옳은 거. 자 여러분 이거 합계를 구하는 건데 즉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지점, 이 지점이 이 서울과 똑같은지 이걸 물어봐서 맞으면 뭐예요? 바로 대출 금액의 합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여러분 sum이 나왔는데요. 공식은 sum을 이용해서 가로 열고 조건식. 그쵸 여러분? 예, 조건식. 그 다음 뭡니까? 예, 조건에 만족하면은 그 다음 뭐예요? 곱하기 합계를 구할 범위. 합계 범위. 이렇게 써주던가.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sum if, sum 가로 열고 if 이렇게 조건. 그래서 if 안에 조건식 범위 D2에서 D의 14가 H의 2번지하고 같냐. 그쵸? 예. 그래서 조건식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식이 만족되면 뭡니까? 그 조건에서 합계를 구할 범위. 그쵸? 2에서 2의 14. 그죠? 예, 요 범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가로 닫고, 썸 가로 닫고. 예, 이게 다예요. 이 두 개 조건 중에 하나 쓰면 돼요. 자, 옳은 거. 그럼 뭐가 됩니까? sum if밖에 안 나왔네요. sum if 함수가 나왔는데 sum if로도 구할 수 있죠. 그럼 sum if는 어떻게 됩니까? 예, 조건 범위 D2에서 D14. 참고로 얘네들 모두를 구해야 하므로 D2에서 D의 14는 절대 참조. 달러 D, 달러 2 뭐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은 뭡니까? H2 이렇게. 그죠? sum if는 조건 범위, 쉼표 찍고 조건, 그 다음에 쉼표 찍고 합계 범위. 합계 범위는 뭐예요? 대출 금액 E2에서 E의 14. 달러 2, 달러 2부터 달러 2, 달러 14. 이렇게 써야 돼요. 예, 이렇게 쓰면 sum if도 맞아요. 그럼 그렇게 쓴 게 뭐냐? 여기는 절대번지 빠졌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절대참조만 넣으면 여기 절대참조, 여기 절대참조. 이러면 얘는 뭐 배열 굳이 안 써도 돼요. 답이 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참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sum if 이렇게 조건 쓰는 거 없죠. 문법 아예 틀렸어요. 3번은요. 3번은 여러분 D2에서 D의 14가 H2하고 똑같으면 1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개수를 셀 때, 배열식의 개수를 셀 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sum if D2에서 D의 14가 H2랑 똑같니? 바로 요거네요. 그렇다면 E2에서 E의 14 범위. 아니면 제로. 이거는 써도 그만 0이니까 안 써도 그만이에요. 됐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표 기능을 사용해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을 계산하려고 한다. 이때 실행해야 할 작업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표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자율과 원금이 있는데 이자율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50, 15, 20 다섯 번째 행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열에는 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원금 이자율, 그죠? 얘네들을 곱해서 각각의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원금 이자율 대신에 이 원금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바뀌고 이자율에 해당하는 값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바뀔 때 전반적인 금액의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가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 데이터표를 만들 때 실제로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열이다, 행이다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맨 앞에 왼쪽 열이라든가 왼쪽 열이라든가 위에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행과 열이 같이 교차하는 이런 데이터표일 때는 자,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행 입력셀은 B의 3번지 바로 이자율이니까 B의 3번지 그 다음에 열 입력셀은 A 3번지 셀을 지정한 후 확인을 선택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표의 범위 B5에서 F9를 설정한 후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선택한다. 맞아요. 수식이 입력되어야 하는 곳은 행과 열이 교차하는 B의 5번지 셀이 됩니다. C6 틀렸습니다. B의 5번지에는 A3 곱하기 B3를 써줘야 됩니다.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결과가 구해진 셀을 하나 선택해서 살펴보면 배열 수식으로 는 테이블 B3, A3와 같이 배열 수식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답 3번. 참고로 데이터표 문제는 이 문제 독보적이에요. 알아두면 됩니다. 자, 16번. 다음 중에 엑셀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차트만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 서식창에서 개체 인쇄의 체크를 해제한다. 이 지문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아두면 되고요. 시트에 표시된 오류값을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셀 오류 표시를 공백으로 선택한다. 인쇄 내용을 페이지 정가운데 맞춰 인쇄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뭡니까? 바로 페이지의 가운데 맞춤. 여기 가로 세로에 둘 다 체크를 하면 됩니다.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배율이고 우리 인쇄의 위치 가운데는 바로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체크. 됐죠? 그 다음에 인쇄되는 모든 페이지 특정행을 반복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에 열 레이블이 포함된 행의 참조를 입력한다. 맞습니다. 자, 17번. 다음 중 위주에 대한 설명. 위주는 말 그대로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데이터를 삭제하면 위주도 날아가요. 데이터 삭제하고 위주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데이터 삭제하면 위주도 덩달아 날아간다. 문자열 데이터에만 위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위주의 서식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일부분의 글자 크기 못 바꿔요. 전체 크기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식 일부분 지정은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차트 문제 나왔어요. 자, 여러분 딱 보니까 뭐예요? 축의 제목, 세로 축의 제목, 점수, 제목은 성적표. 그죠? 그 다음에 주 눈금선은 20단위로 점프하고 있네요. 추세선이 그려져 있네요.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표, 여기 데이터 테이블하고 범례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우선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본 세로축 제목으로 점수가 입력됐다. 딩동댕. 세로값 축의 주단위는 20이고 보조 눈금선 없어요. 주 눈금선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추세선과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와 범례 표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게 뭔가요? 범례 표지 여기 있습니다. 답 4번.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차트 종류는 자,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시하여 여러 데이터 값들의 관계를 보여주며 주로 과학 데이터 차트 작성에 사용된다. 이거 읽고 곧바로 답 나와야 돼요. 이거 뭡니까? 분산형 차트죠. 그죠? 그럼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도넛 차트는 뭐예요? 원형 차트하고 비슷하죠. 전체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는데 원형은 단일 데이터 계열, 얘는 여러 데이터 계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차 원형 차트 불가. 뭐뭐 있습니까? 분산형 차트, 도넛 차트, 주식형 차트, 방사형 차트.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추세선 불가한 차트 있죠. 추세선이 안 되는 차트. 뭐뭐 있어요? 아니었는데. 도넛, 방사, 그 다음 원형, 표면 이런 애들이에요. 알아두면 됩니다. 자, 20번. 다음 중 매크로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셀은 절대 참조로 기록되죠. 상대 참조로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참조로 기록을 꼭 선택을 해줘야 돼요. 2번.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와 중복되는 경우 있겠죠. 이럴 때는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 우선한다. 바보 같은 얘기죠. 2번이 답이에요. 매크로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되죠. 단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딩되죠. 그래서 다른 통합 문서에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출제됐던 기출문제에서 몇 개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신감이 업되는지요? 업된다면 좋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래요.